안녕하세요. 홍락춥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들 작품은 가오싱젠의 야인입니다. 200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작가 가오싱젠은 1940년 중국 강소성 출신입니다. 1962년에 작가로 데뷔한 그는 중국 대륙을 휩쓴 문화 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심한 탄압을 받습니다. 사회 비판적인 부조리극을 쓰는 작가였기 때문이죠. 마오쩌둥의 사망 후에도 당국의 요시찰 대상이던 그는 1980년대 중반에 고국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을 하는데요. 때문에 국적은 프랑스지만 망명 후에도 중국어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의 작품들을 출판 금지하고 있죠. 1985년에 발표된 야인은 작가 가오싱젠이 직접 경험한 중국 농촌의 현실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깊은 산림 속에서 살아가는 야인과 문명 세계의 만남을 통해 문명과 자연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본성을 탐구합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작품에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주로 사용했죠. 부조리국 작가로 분류되는 가오싱젠의 작품이니만큼 꽤 혼란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면 감상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생태학자가 등장하고요. 야인을 취재하러 온 왕기자도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요를 조사하고 있는 손선생과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가수 증백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 중 유일하게 야인과 교감하는 세모란 이름의 어린 꼬마가 등장합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가수 증백과 농부들이 농사일에 한창인 한 시골 마을에 생태학자가 찾아옵니다. 생태학자는 임업부의 허가를 받고 중국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시골 마을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는 사무실에 찾아간 생태학자는 야인에 대해 취재하러 온 왕기자와 만나게 되죠. 야인은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형상을 한 털복숭이 동물로 이 시골 마을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큰 비가와 홍수가 날 위기에 처하고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 생태학자는 파국을 맞은 아내 방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씁쓸해합니다. 다음날 아침 초등학교 교사인 손 선생님이 생태학자를 찾아오고 자신이 그를 산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하죠. 두 사람은 산속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는 산림을 관리하는 책임자 양대장이 벌목 허가를 받으러 온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벌목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과 달리 양대장은 산림 관리를 위해 깐깐하게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죠. 양대장은 생태를 관찰하러 온 생태학자와 안내자 손 선생님을 흔쾌히 숲속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그런가 하면 야인을 조사하러 온 왕기자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야인 목격담을 취재하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죠. 기자는 사람들의 풍문을 믿을 수가 없어 야인의 털뭉치를 보여주면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떠납니다. 그날 저녁 지역 민요를 조사하고 있던 손 선생님은 노가수 증백의 집에 찾아오고 생태학자도 흥미를 느껴 자리를 함께하죠. 손 선생이 특히 취재하고 싶어하는 민요는 옛날 반고의 신화 내용을 담고 있는 흑암전이란 노래였고 생태학자는 증백으로부터 다양한 노래를 듣습니다. 한편 마을의 한 어린아이 세모는 자신이 야인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이야기에도 나누었다고 주장하는데 야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야인 반대학자로부터 면박을 당하죠. 그 자리에 있던 산림 관리자 중 하나인 임주임은 세모에게 다시는 야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혼을 내고 세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등장한 생태학자는 이 지역의 산림이 훌륭한 생태적 가치가 있으니 개발 대신 보존을 하라고 권하고 임주임은 화를 냅니다. 마을에는 생태학자에게 호감을 가진 요매란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생태학자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떠나보내고 생태조사 보고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생태학자는 다시 마을을 방문하고 세모와 만나 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태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한편 손 선생이 대회 발표한 흑암전이라는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왕 기자가 이를 취재하러 다시 마을로 오지만 정작 가수인 증백은 이미 사망한 후였죠. 마을의 산림은 생태학자의 보고서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외국의 학자들과 방송국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 야인을 찾으러 옵니다. 그들은 조를 나누어 야인을 찾으러 흩어지지만 야인은 순수한 어린 꼬마 세모에게만 나타나 교감할 뿐이었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문명이 자연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을 크게 보면 야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산림을 찾아 나서는 생태학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에 의해 파괴된 생태 환경이 원래대로 평형을 회복한 초록의 산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태학자는 이 시골 마을의 삼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를 통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자연림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의 또 다른 한 축은 노가수 증백이 전수해오고 있는 민요, 흑암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손 선생은 민요를 수집하면서 이 노래를 찾아냈고 이것이 발표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길이 보존되죠. 이처럼 삼림과 흑암전에 대한 이야기 구도는 탐색, 발견, 보존이란 형태로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작가 가오싱젠이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처럼 비슷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각각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확인할 수 있죠. 삼림은 자연을 상징하는 한편 흑암전은 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흑암전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태고의 세상을 위한 반고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반고에 의해 세상이 생기고 그 세상에서 인간 문명이 시작되었으니 흑암전 노래는 문명의 상징이라 볼 수 있죠. 따라서 자연과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구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문명이 자연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라는 것을, 또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동양적인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정은 절대 노력 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작품의 중심되는 인물 중 하나인 생태학자는 그 직업의 특성상 외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 방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반복적으로 생태학자와 방의 부부 갈등을 보여주고 있죠. 부부 사이가 파경을 맞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생태학자가 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문제점 하나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생태학자는 아내 방에게 이렇게 말하죠. 난 단지 아이를 낳아줄 마누라가 필요할 뿐이야. 아내를 단지 아이를 낳아줄 존재로 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고 또 하나 가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보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 속에는 자신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는 가정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생태학자로서의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자신에게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는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이 그가 생각한 가정인 겁니다. 농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잠시라도 방치하면 잡초가 생겨나 작물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작물은 노력을 해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만 잡초는 방치해둬도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 구성원들이 가정을 위해 애쓰지 않으면 쉽게 황폐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학자가 자신의 직무에 보이는 열의와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자신의 가정에 쏟았다면 부부관계가 그 정도로 파국을 맞았을까 싶죠. 아이나 낳아줄 마누라가 필요할 뿐이라는 한마디에 가정의 유지와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정, 따뜻한 가정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아내 방의 말에는 따뜻한 가정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하면 자연은 저절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작품은 세모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야인과 다시 만나 함께 춤을 추며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마지막 장면 바로 직전에 야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 야인 학자들과 외국인들이 조를 짜 야인을 찾으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치 예티나 설인처럼 전설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야인은 원시림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 자연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은 사실 인간들로 인해 황폐화된 원시 자연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 어디에서나 항상 분주하기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삼림을 찾을 수 있을까? 야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끝내 야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반면에 세모란 소녀는 야인이 스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자연에 대한 가오싱젠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모는 야인을 찾으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단지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야인을 도와주었을 뿐이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야인의 털뭉치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며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야인을 돕습니다. 이런 세모의 행동은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기도 하면서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야인과의 공존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야인, 즉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연구하려고 하는 일체의 인위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인과의 공존을 선택한 세모에게 야인은 제 발로 찾아와 함께 춤을 추며 합의를 이뤄내죠. 이를 통해서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야인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